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머리 훈련을 가볍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기로 하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빵 나누기 문제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이 있고 빵은 마들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빵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합시다. 먼저 A씨와 B씨에게 똑같이 반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A씨가 B씨에게 자기 것을 하나 건네주면서 한 개 더 드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B씨는 A씨보다 빵을 한 개 더 먹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렇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B씨는 A씨보다 빵을 한 개 더 먹은 것이 아닙니다. B씨는 A씨보다 빵을 2개 더 먹었습니다. 이제 숫자로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 빵은 8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A씨에게 4개, B씨에게 4개 이렇게 되었겠죠. 그런데 A씨가 1개를 B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 A씨 접시에는 3개만 있고 B씨 접시에는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의 그 개수의 차이는 2개가 되고 B씨는 빵 2개를 더 먹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처음 말로 했을 때는 그냥 1개 더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짐작으로 혹은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들이 실제로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펜을 들고 정말 계산을 해보고 이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소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크게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러려니 또 믿어주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특히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 일꾼인 공무원들이 마치 국민을 부리는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나쁜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펜을 들고 여러분 스스로 자를 들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경찰 그리고 검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경찰 하면 좀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한데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탤런트 최불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의 이미지는 정말 막걸리 타입이고 또 전원일기라고 하는 데서 시골 노인 이미지로 나와도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수사반장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반응은 없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이미지는 설령 그가 수사를 담당하는 그 형사라고 하는 이런 수사반장의 경우에도 그저 털털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경찰은 교통경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가? 이것 역시 상당히 오래전의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데서 주인공으로 나온 박상원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 검사 역을 맡았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검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젊고 두뇌가 명석하고 불의와 싸우는 그런 이미지였죠. 수사반장하고는 다릅니다. 검사는 상당히 그 인텔리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로서 형상되어 있는 경찰 또는 검찰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모래시계의 검사, 그 실제 인물이 홍준표 검사라고 하죠.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었던. 그런데 그는 의외로 이렇게 그 모래시계의 주인공이 사랑받았던 것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혹시 그가 사람들의 그 기대, 환상을 깨뜨려 버린 것이 아닌가. 잘생긴 외모의 젊은 남자 검사. 그런 것을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외모. 물론 홍준표 전 대표가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좀 젊지 않고 또 무슨 모델처럼 그렇게 도시적이지 않고 키도 이렇게 크지 않고 이런데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상당히 좀 극복해야 할 그런 고정관념인데, 불의와 싸우는, 특히 정치적으로 불의와 싸우는 사람은 보수는 아니다. 보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검사는 젊었을 때는 보수가 아니었죠.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느 한쪽을 특별히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성실하고 유능하다면 그러면 그런 공무원으로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죠. 물론 특별히 검찰을 좋아하고 편드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 자신, 그리고 검찰의 가족들, 검찰이 되려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을 편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로서 특별히 검찰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검찰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적대시까지는 아니고 막연히 검찰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국민은 검찰에 대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그런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날 때, 기대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불의의 편으로 보일 때, 그럴 때 싫어하게 되겠죠. 특히 그와 같은 일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적대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이 싫어하는 검찰의 모습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관존민비사상, 이게 조금 옛날식 표현인데 검찰이니까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높은 사람들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존민비사상에 찌든 검찰, 거만한 검찰, 좋아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관직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충성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검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고위직 공무원 등 이러한 소위 높은 사람들, 그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들을 적대시하겠죠. 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히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경찰을 시켜서 고문 등 인권침해까지 저질렀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권침해를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한 30년도 전 그 옛날 이야기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검찰, 국민이 적대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싫어하고. 다음으로 돈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검찰, 이런 검찰도 국민은 싫어합니다. 소위 유전무죄,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후하게 대하는 그런 검찰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국민, 그런 경우에는 무전유죄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게 되죠. 이런 검찰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고 국민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런 검찰을 적대시하겠죠. 돈 있는 사람이 위세를 떠는 이것은 사실은 돈의 힘이 정의를 눌러버린 그런 경우라고 할 것이고, 돈이 이렇게 힘을 쓰는 것, 그것은 자본주의의 폐해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자체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잘못 받아들인 덜된 인간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국민이 검찰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은 인권침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은 검찰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검찰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검찰하고 국가 시스템에 따라서 싸워보겠다 하는 패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높은 나라님처럼 검사가 나를 겨냥했을 때는 나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념하는 국민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국민이 검찰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은 차별 이 부분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차별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럴 때 그러한 검찰은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운동권 세력들, 그들이 이 검찰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30년도 더 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보다 더 전에 그 시스템상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에게 얻어맞았던 사람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는 경찰, 그리고 말리는 시누이는 검찰이 될 겁니다. 실제로 검찰이 직접 폭행 행위에 가담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조국 수석, 이런 사람들, 그들이 2018년 초에 30년도 더 지난 옛날 사건인 박종철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고문검찰, 인권침해 검찰은 속죄하라,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검찰을 적폐청산하면서, 그리고 그 규모도 대폭 줄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 현재의 검찰은 고문검찰이 아닙니다. 인권침해 검찰 또한 아니지요. 좀 정의롭지 않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 30년 전의 검찰도 대다수가 고문검찰이 아니었고 인권침해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검찰이 모두 이렇게 고문검찰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외눈박이의 식견인 것이지요. 박종철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뭐 영화를 보고 어떻게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정말 검사가 당시 이 피해자를 고문한 것으로 다시 그런 잘못된 기억이 고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박종철 케이스에서 고문을 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가 기자와 함께 폭로했던,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고문이 근절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명분은 좀 그 상위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을 해체해서 거의 20% 정도만 남기고, 또 경찰의 힘을 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대등하게 키워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30년 전에 봤던 기억에 의존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현재 이미 수술을 단행해서
개복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개복이란 배를 갈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지리도 실력이 없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마취에도 실패를 해서 검찰이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30년 전에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이번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그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30년 동안 정부를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은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정부 투쟁, 시위나 폭동 같은 그런 실력만 키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30년 전의 낡은 안목으로 그리고 무식한 사류의 솜씨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해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일들을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민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저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하고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일까? 아마 무능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금도 오히려 반문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박종철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이라고 했죠. 1987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10살은 되어야 이러한 뉴스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10살을 계산해서 1977년 이후 출생자를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10살 하면은 이제 그 40살, 지금 현재 40살이 될 것이고 40살 이상만 관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40살 이하인 사람들은 박종철이라는 사람, 박종철 케이스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혹시 이 40세 이하의 그런 국민 가운데 이 사건에 관심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까지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감정이입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세뇌된 것이죠. 40세 이하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40세 이상은 어떨 것인가? 1977년 이전 출생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다수인 우파가 있을 것이고 소수인 좌파가 있을 겁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좌파는 관심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파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으면 된다, 잘못되었다고까지는 하겠지만 30년 동안 그 분노를 간직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 현재 우리 국민 가운데 저 나쁜 검찰 때문에 내가 또 고문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는 국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박종철 케이스, 그것은 물론 옛날의 남의 일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보통 우리 국민은 분노를 30년씩 그렇게 간직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기 일도 바쁘니까.
둘째,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체험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겠지만 자기 자신이 범죄와 관련해서 용의자 혹은 피의자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만나본 이 수사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경찰이 많을까 아니면 검사가 많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설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검사보다는 경찰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검사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공포심이 별로 없습니다. 검사를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직접 마주쳐서 자기에게 가해를 하는 그런 경험도 많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측에서 검찰을, 지금 이 칼끝을 검찰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이미 개복을 했다고 했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들은 과거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정치권, 그러니까 검찰을 증오하는 세력들, 그들하고 우리 국민들하고는 검찰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그 틈이, 그 간격이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서로 딴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인권 침해를 이유로 검찰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운동권을 제외하고는 세뇌에 의한 것이다.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박종철 케이스 같은 것이 매일, 매달, 매년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소위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히 살인적인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국정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경찰이 왜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만 권력이 하나로 융합되지 않고 독재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30년 전의 눈으로, 30년 전의 지식으로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30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깨어지면 아까진기를 발랐다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조국 수석 등이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데 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머리를 깨뜨린 다음에 아까진기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봅시다. 문재인 측에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문하면 안 돼. 2018년에. 그러면서 검찰이 80%를 싹둑 잘라내서
물론 그 자르는 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그리고 그 공무원의 자리 중에 상당 부분을 경찰에 주었습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원하는 것은 고문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정의로워라 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의 앞잡이 노릇, 그런 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은 그것을 검찰이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측에서는 이것을 외부에서 강제로 고치겠다. 그런데 국민의 요구를 인지하거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고문하면 안 돼 하는 이야기밖에는 하지 않았죠.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하에서 경찰은 비대한 국가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어를 그대로 써주면. 경찰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봅시다. 첫째, 검찰에게서 여러 가지를 빼앗아 왔죠.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게 검찰을 감시하는 권능을 역시 주었죠.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감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찰이 검찰을 감시하면 고문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니까 감시당하는 동안에는 고문 못하겠죠. 좋습니다. 고문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고문을 끝낸 것은 벌써 30년도 전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은 검찰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검찰 스스로 고쳐야만 하는 것이지 경찰이 그것을 고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의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정의로워지는 문제로서 검찰 자신이 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된 것인가? 우리가 요즘에 이미 체감하고 있듯이 경찰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경찰을 앞세워서 그들의 소위 혁명정치, 개혁정치를 추진하면서 고문은 아니지만 잡다한 인권 침해 건수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오히려 인권 침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을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특정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고쳐 놓았을 때 이미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가 강제력의 도구입니다. 국가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서 가동이 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과는 단일하게 나타납니다.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경찰은 숫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하는 일도 잡다하게 아주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 역시
잡다하게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는 경찰의 권한까지 키워 놓았습니다. 경찰에게 총기 휴대를 좀 더 쉽게 하고, 그리고 총알 발사를 좀 더 쉽게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범죄 건수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경찰에게 신체를 손상당하는 총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 국민이 늘어날까요? 이렇게 권한이 커지면 문제를 좀 더 크게 일으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체포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 대상으로 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압수수색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강제 수사를 함으로써 인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국민 주권주의가 어째서 후퇴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5천만 국민을 주권자로, 우리 5천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다수의 경찰이 국민을 뒤쫓고, 국민을 잡아들이고, 국민의 집을 뒤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피지배민으로 그 지위가 추락합니다. 수사를 당하고,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집안을 강제로 수색당할 때 국민은 영예로운 주권자로서의 자부심이 침해당합니다. 그때부터 국민은 당당하기보다는 눈치 보는 노예의 심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한 폭증합니다. 경찰이 설치고, 장관이 설치고, 대통령이 설치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 설치고, 그것이 바로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 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바뀌었는가? 세상이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들이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존재이니까. 그러면 기득권층의 구세력을 청산했는가? 역시 그쪽에서도 유전무죄, 그것이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름대로 옛날의 그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인맥이 있어서 봐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청산 또한 신통치 않습니다. 결국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국민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일만 했지요.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것은 검찰, 경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겁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이고, 결국 이것은 문재인 독재 위헌 정권이 우리 5천만 국민에게 핵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은 원래 고문이나 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나쁜 경찰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 20세기 초에
일본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 순사, 경찰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독재 정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도 사실은 경찰이었죠. 경찰을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게는 무조건 선한 편으로 도장을 찍어 놓고 검찰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찰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도구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경찰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고, 검찰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